네, 알맹이만 요목조목 짚어주는 정치 토크쇼 일타 정치입니다. 박영실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황방열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선 김종대 전략실이 굉장히 늦게 끝나서 좀 빠르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신임 원내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만찬 자리를 가졌는데 여당 지도부 상견례에 앞서서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먼저 오찬을 했잖아요. 이게 순서가 전략적이라고 들었어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략적이라고 합니까? 네. 저는 못 들었는데 아직 그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신임 원내 지도부가 이제 어쨌든 뒤에 배치가 되고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오찬을 먼저 가진 다음에 일단 순서를 먼저 여야 쪽을 먼저 잡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화합과 통합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이 가장 우선시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여야 통합과 협치를 먼저 천명을 대통령께서 하셨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내부적으로 여당과의 소통을 긴밀하게 해서 어떤 전략적인 협력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봤고요. 이게 뭐 치밀하고 전략적인 그런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의전적인 배려를 좀 넘어서서 뭐 이런 무게를 좀 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국정 운영의 큰 방향과도 걸맞는 그런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과 협치, 뭐 이 방향에 맞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정 간의 호흡이 성공의 밑거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협력을 강조했다고 하고요. 개혁과 민생 입법에 전력해라. 또 국민과의 소통 창구가 되겠다. 이렇게 당에서 이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 부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이제 당 지도부한테 메시지를 전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 때도 그랬고 이번 전당대회도 그렇고 이 친명 의원들끼리 이제 붙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또 무리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직적 당정 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는 지금 당과 호흡이 잘 맞고 있을 때는 친명 의원이 되면 좋은 거예요. 호흡이 잘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직적 당정 관계라는 건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봤던 뭐 이준석 당대표가 뭐라고 하면 쳐내고 뭔가 다른 사람이 나오려고 하면 자기가 말 잘 듣는 사람을 당대표로 꽂으려고 하고 또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 안 들으면 또 쳐내고 이런 것들이 수직적 당정관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국정 운영과 호흡이 맞는 사람들이 원내 지도부 그리고 지금 이제 전당대회도 아마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 잘 전달해 달라. 그리고 국정 운영 방향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입법적으로 보완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흡이 잘 맞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 유임 이 인선 때문에 여권 내부에 어떤 반발의 기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농해수위 위원들과의 면담, 특히 이원택 간사와의 면담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어떤 소식이 있나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관련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권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 어떻게 보세요, 특보님? 이런 인사 때 네.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거는 일단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런 게 기본적인 좀 시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좀 의외이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연장된 게 아니고 정권이 교체됐는데 그 전 정부에 특히 이제 탄핵당한 정부에서 있던 장관을 그대로 위임한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 처음 있는 일일 텐데 그래서 좀 의외이긴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반발이 있고 당연히 이제 여당에서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반발이 나오는 것도 이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약간 좀 우리가 이런 측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진 현재 내각하고 계속 국무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그냥 임명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국무회의 과정에서 그 국무회의를 또 굉장히 뭐 김밥 사진도 나오고 그랬는데 굉장히 길게 국무회의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실에서
이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좀 유심하게 지켜보는 시간은 있었을 거다. 이런 측면도 감안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네. 장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필을 한다거나 그 기사도 저도 읽은 것 같은데. 네, 뭐 물론 이제 그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의 유임이라는 게 일단은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존중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계엄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국무위원이었잖아요. 물론 송미령 장관은 검찰 진술 과정에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내 옆에 누가 앉아 있고 내 앞에 누가 있었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고 자신은 계엄 국무회의인지 모르고 갔지만 실제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었던 것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 과정에 자신이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대통령께서 하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국무회의 3번을 하면서 뭐 윤석열 정부의 농림식품부 장관이지만 자신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대답을 하는 모습에 일단 충분한 또 어떤 그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량 중심으로 이 내각을 꾸리겠다라는 대통령의 어떤 인사 철학이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겠고, 다만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보기에는 이 국회를 계엄군이 쳐들어온 것은 여든 야든 간에 그렇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근데 그 내란 회의에 송미령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건 뭐 안철수 의원의 반응이나 뭐 사실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나 따지고 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왜냐하면 국회를 쳐들어오게 만든 건 사실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그 내란에 동조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반발을 하되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또한 전문성 있는 장관이 유임된 것에 대해서는 또 따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런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양국관리법에 대한 기존의 자신의 어떤 철학, 송미령 장관의 철학이라는 건 이미 일찍이 몇 년간 봐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거부권이 있었고요. 네.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근데 그 대목에서는 이미 본인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따르겠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어떻게 이제 차후에 입장을 바꿔서 농민 단체를 잘 설득하고 장관으로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나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겠죠. 여야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있었으나 송미령 농림부 장관의 유임 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장관 인선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어제 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중요하게 개혁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기재부나 법무부 장관은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조직 개편하고 맞물린 문제도 있고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미뤄질지. 이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근데 또 어제 발표한 인선을 보면 대통령이 고심이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동공행상식으로 자리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송미령 장관에 대한 뭐 포커싱이 너무 많이 됐는데 안규백 장관 후보자나 아니면은 뭐 그 권오을 장관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을 임명한 것도 저는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해당 상임이나 해당 분야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실력을 쌓아온 사람들을 임명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실력만 보겠다, 이념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했던 거에 기준으로 해서 권오을 전 의원처럼 뭔가 국민의힘으로 3선 의원했던 그런 사람들도 임명하는 것처럼 정말 이 기재부, 법무부 이런 중요한 자리에도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같이 했던 사람 이런 사람 말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대통령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오래 못 걸릴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아마 저는 조만간 발표하시지 않을까라고 나머지 주요 부처의 인선도 그쵸. 조만간 네. 발표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 인선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래는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총리에게 인선을 맡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11개 부처의 장관을.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특보님? 제가 지난번 출연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새 정부 출범에 대한 허니문 이런 거는 없다. 이거는 분명해진 것 같아요. 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이제 적격으로 여야합으로 채택되긴 했는데 그 중간에 그 과정에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대여 전략의 카드로 활용하겠다 이런 걸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국힘이 그 태도를 바꿔가지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했는데 이런 국민의힘의 그 전국 운영 방향 그 기조가 이제 분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연히 새 정부기 때문에 특히 탄핵을 통해서 이제 출범한 새 정부기 때문에 새로운 총리를 통해서 국무총리한테 장관 재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 총리한테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이전 예상했던 것보다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좀 어쩔 수 없이 현재 그 이주호 부총리 네, 이주호 통해서 네. 저 장관 임명 제청에서 처리하는 이런 과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원래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긴 한데 이런 전국 운영의 방향 현재 흐름을 감안한 그 인사 제청 그 순서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를 예상하고 미리 인선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인사 때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야당에 대한 입장을 좀 배려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보셨을 텐데 에디터님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세요? 뭐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주진우 의원 얘기가 너무 언급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주진우 청문회가 되어가는 것 같고 실제로 온라인에서 지금 관심 가는 검색어가 대부분 뭐 이제 급성 간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이 병역 면제 사유로 이제 급성 간염이 있었다라는 걸 전 국민이 알게 되었고 실제 뭐 물론 김민석 후보자의 이 후보자로서의 어떤 태도, 네. 총리직에 적격한 인물인가에 대한 그 태도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뭔가 좀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야당 쪽의 공격이라는 게 당연히 날서 있지 않겠어요? 특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벼르고 나왔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를 망신 주거나 뭐 사실은 저는 도덕 윤리 차원의 검증이 더 많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런 대목을 마음 준비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에 돌입하기 직전까지는 사실 김민석 후보자도 언론의 검증이나 기자들의 질문이나 혹은 야당의 공격이라는 것이 다소 나를 망신 주거나 인간적으로 좀 멸시하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니냐 이제 이런 감정적인 일부 대응이 좀 있었거든요. 총리 출근길에 약간 좀 흥분하거나 발끈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미 어제나 그제 어디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인이 이제 침착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굉장히 시종일관 여유 있게 대처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야당 의원들은 막 이제 흥분해서 쏘아붙이는데 대답을 너무 좀 태연하게 여유롭게 하다 보니까 뭐 공격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뭐 그런 모습이었고 실제 여당 쪽에서는 사사건건 이제 주진우 의원을 문제 삼으면서 네. 이 청문회가 사실 주진우 청문회가 되었다. 네,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 아까 이게 그 대통령께서 12명의 내각 인선을 발표한 거 11명 부처 장관이고 그렇죠. 마지막에는 국무조정실장인데 저는 이거 이제 기선제압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검증 과정인데 12명을 던져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야당에서 12명 검증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맞네요. 안 될 거고요. 언론도 검증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준이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저는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청권을 아마 총리에게 넘기고 아마 대통령이 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하나의 쿠션이 또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는 거라고 봐서요. 저는 검증할 테면 해보라. 기선제압을 하는 그런 용도로 던졌고 이건 또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도와주는 뭐 측면 지원이기도 하죠.
인사청문회의 측면 지원 격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맞는 것 같네요. 그 말이. 대통령의 제가 보기엔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아니, 저는 이제 정무적 판단도 뭐 들어갔다고 보고 그래서 핵심적인 자리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농- 오늘 농담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쭉 이제 계속 있을 텐데 오늘 국힘의 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걸 보면 앞으로의 인사청문회도 이런 식으로 좀 맥없이 좀 가지 않을까. 진짜 이런 표현 그렇지만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당 위원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야당으로 빨리 기여를 바꿔서 뭐 노력 아무리 수가 적어도 노력만 하면은 충분히 날카로운 청문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뭔가 재산 증식 의혹 여기에만 너무 매달리고 있는데 저는 오늘 김민석 후보자가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봐요. 사실 이전까지 어제까지 그 얘기했던 뭐 출판 기념회, 축의금, 조의금 이걸로는 저는 100% 해명 안 했다고 보는데 오늘 좀 김민석 후보자가 좀 말하기 부끄러운 얘기를 했잖아요. 장모한테 손을 벌렸다. 장모한테 생활비를 몇 년 동안 계속 결혼한 재혼한 이후로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장모에게 돈 받은 거를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장모한테 돈 받은 걸로 어느 정도 그 갭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재산 증식 의혹은 더 이상 건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그냥 후보자가 좀 부끄러운 거죠. 그냥 뭔가 그 남편으로서 경제 활동을 못하던 시기가 분명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국민들 앞에 청문회 이전에 밝히기 어려웠던 것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좀 밝혔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말끔하게 해결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공격할 게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재산 증식 의혹 갖고 매달려 왔는데 저는 장모가 생활비 줬다고 그냥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할 카드가 없죠. 저는 앞으로 있는 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과연 공격이라고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검증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걸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당 의원들도 분명 송미령 장관 후보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할 텐데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못하면 이건 또 그대로 문제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언제 정신 차릴지가 좀 저는 보이지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 반박하는 것 중에 일견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주진우 의원 같은 사람은 청문위원인데 왜 여당에서는 주진우 의원의 재산 과정이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아들의 재산이나 병역 면제 사유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메신저를 공격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그런 반발이잖아요. 뭐 저 그 대목도 이해가 가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죠.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공직자이고 선출된 공직자이고 이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럼 너는 떳떳하느냐라는 걸 질문을 던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 평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4년 12월 30일에 기준으로 재산이 87억 원이었어요. 김민석 후보자 얼마입니까? 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2억이라는 재산을 신고하기까지의 얼마를 어떻게 모았는지 어떻게 덜어냈는지 어떻게 갚았는지에 대한 거를 국민들도 평가하시겠죠? 근데 87억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냈습니까? 안 냈어요. 안 냈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역공을 한 거예요. 내가 자료 제출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황교안, 한덕수의 사례를 따랐다. 국민의힘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없죠. 근데 그 결점이 많은 총리 후보자를 누가 인준해 줬습니까? 국회에서 인준해 줬어요. 그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부담을 윤석열이 덜기 위해서 덜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일단 되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인들의 의혹이 있었을 때 소상히 설명하는 걸로 또 정치인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떤 정치인은 87억이 있고 어떤 정치인은 70억이 있고 어떤 정치인은 2억이 있어요. 그러면 야 난다긴다 하는 정치인인데 2억밖에 없어? 나보다 돈이 없네? 동정론이 발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정치인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인은 정치인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이 집을 털러 갔는데 장롱을 열어봤더니 완전 냄새나는 이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수사관들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정치인이 이렇게 못 살았어? 재산을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 사람이 되게 난다긴다 하는데 불쌍한 사람이구나. 동정론이 발휘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정치인과 또 비교가 됩니다. 그렇게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공격을 할 거면 이제 여당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검증하라 이겁니다. 근데 검증을 하는 사람이 또한 의혹이 있거나 공직자로서 검증을 그동안 못 받았다면 검증을 하게끔 여당도 공격수가 되는 거다.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거죠.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